안녕하십니까. 목동 종로학원 부원장 황혜선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통합과학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통합과학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두 가지씩입니다. 저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통합과학은 수능과 내신에서 엄청 중요해진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으로만 진행했던 통합과학을 이제는 수능에서도 모두 다 보게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해졌는데, 거기다가 사실은 조금 어렵고 준비하는데 힘든 것까지도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열심히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등급을 받으려면 일단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지필에서도 중요하고 수행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수능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단순 암기도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과학의 2단원에 화학 파트에는 원소기호가 나오는데 원소기호를 외우지 않으면 그 다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단답형을 풀려면 기본적으로 기능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단답형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답이 DNA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물어봤을 때 답이 DNA가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면 용어도 알아야 되는 거고 내용 설명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거기다가 서술형 같은 경우는 요즘 이제 추세가 그래도 한 두 줄 정도 들어가게 나오는 서술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서술하라. 그럼 적어도 2줄 이상 정도로 서술을 하고 그곳에 출제자가 원하는 키포인트가 없으면 점수를 주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까지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줘야 합니다. 거기다가 논술형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국어의 비문학처럼 긴 지문을 읽고 그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암기에다가 거기다가 서술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제력을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화생지가 모두 다 융합적으로 들어있는 통합과학이기 때문에 사고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지식도 모르는데 그것들을 연계하는 지식까지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지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대입시에 들어갔을 때 수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세특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수업 시간에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해줘야 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 또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보다 그 과목도 많이 늘어나는 데다가 5배 내지 10배 정도의 그 시험 범위가 주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과학을 위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과학을 1등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념 설명해줘야 되고 개념이 이해가 됐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를 한 다음에 맞았는지 틀렸는지 다시 피드백하고 까먹었는지 확인한 다음에 다시 준비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쳐야 되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좀 이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까지도 요새는 내신 문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고난도 문제까지 해결을 하려면 문제집도 되게 여러 권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거를 준비하기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그만큼 할 거야 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흥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져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흥미 있는 과목은 체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이 있는 과목이 과학인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실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험이 왜 무조건 좋으냐? 애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보고 본인이 직접 만져보고 그 다음에 듣고 느끼고 이런 과정 때문에 일단 본인이 생각했을 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흥미를 유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가설도 세워야 되고 실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써야 되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되게 많은 장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관심 물론 생기는 거고 가설을 세우려면 본인들이 이것이 왜 이 실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생각하게 되는 거고 실험을 하다 보면 주도적으로 뭔가 본인이 해야겠다는 자신감도 생길 거고 보고서를 쓰게 된다라고 한다면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서술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단편적으로 쓰는 것 이상으로 노력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실험 수업을 해서 과학적인 흥미를 조금 유발을 시키면 되고 이 실험 수업을 통해서 경험을 얻어졌던 내용들은 아마도 모두 다 지식으로 남아있을 테고 그것이 중학교 때 올라가면 반복해서 또 나오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반복해서 또 나오게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암기하거나 개념을 이해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요즘 애들의 문제점은 이거는 해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건데 어휘력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제의 용어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되게 질문하는 형태라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질문을 해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걸 읽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면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 문장인지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 올라가서 준비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어휘 뜻도 모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습관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조금 더 쉽게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글 읽기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글 읽기는 만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이제 토막 상식으로 나와 있는 칼럼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즘은 국어나 영어의 지문도 사실은 괜찮은 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부모님들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면 되게 두껍기 때문에 이거를 다 읽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식으로 아주 짧은 단문이라도 읽게 해주는 것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결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 모두 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반복적인 설명이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 들으시는 내내 그 부분을 조금 상기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처음부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필요한 설명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2025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는 새 교육 과정이 시행이 되는데 이 새 교육 과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선배들이 배웠던 교과서와 과목의 형태가 조금 변경된 상태를 우리는 배우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현재 중학교 2학년 애들이 2028년 대학을 입학할 때는 새로 바뀐 대입 개편안에 의해서 아마 대학을 진학하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완전한 확정본은 아니고 시안이긴 하지만 거의 이대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2022년에 개정 교과 과학 과목만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이 모두 다 배우게 될 과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전에도 모든 학생이 다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통합과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핫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는 고1에서 내신으로만 끝나고 고2, 고3이 되면은 수능에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내신에서만 조금 공부하는 걸로 끝냈는데 이제는 이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태까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과학을 하고 나면 나는 과학에 흥미도 없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뭐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에서 과학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과학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과학을 좋아하든 과학을 싫어하든 과학을 잘하든 과학을 못하든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하고 융합 선택 과목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에서 선택하게 될 과목인데 현재하고 용어, 과목의 이름만 살짝 변경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원자가 빠지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으로 과목명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진로 선택인데 지금 과목이 무려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8개는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쪽은 물리학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물리학 2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진로 선택에서 역학 쪽하고 전자기 쪽하고 나누어서 선택해서 수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만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공통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당연히 다 할 거고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 과목은 내신에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마 예년하고는 달라진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년에는 본인이 대학 입시에 필요할 좀 쉬운 과목을 선택했다면 지금은 통합과학 내에서 본인이 조금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파트 쪽으로 선택을 한다면 나중에 대학 입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택하는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대입 개편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얘기에 약간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쪽은 다 생략하고 탐구 쪽만 말씀을 드리면 현행은 사회에서 9과목, 과학에서 8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과 쪽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면 사탐 쪽에서, 이과 쪽을 가겠다고 하면 과탐 쪽에서 최대 2과목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선택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어떤 진로나 이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이제 대학 입시에서 조금 유리한 쪽으로 또는 등급이 잘 나올 수 있는 과목을 선택했다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현행은 그렇게 했고 개정된 이후에는 사회탐구 모두 다 합쳐서 통합사회, 과학탐구 모두 다 합쳐서 통합과학으로 공통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 통합과학 안에 물리학 1, 2 또는 생명 1, 2, 화학 1, 2, 지구과학 1, 2 내용이 모두 다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일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발췌돼서 통합과학으로 녹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통합과학이 맨 처음부터 만들어질 당시가 수능을 목적으로 해서 통합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으로 신설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통합과학으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대학 입시도 통합과학으로 응시해서 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일단 개편안에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최근 3년간 고1 교육청 학력평가에서 사회하고 과학의 등급에 대한 부분을 표로 나타낸 건데 어머님들이 모르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실제로 수능하고 등급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과탐, 사탐 50점 만점이고
몇 등까지 몇 등급이 아니라 점수로 40점까지는 1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수능에서 영어의 절대 등급처럼 그렇게 등급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3월에 사회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24.3%인데 비해서 과학은 5.5%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중학교 내용을 그대로 보는 게 3월 모의고사고 애들이 3월 모의고사를 특별히 준비하고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24.3%가 기본적인 1등급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과학은 5.5% 정도만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이 1등급이 들어가는 퍼센트가 제가 알기로는 7%에서 8%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영어 1등급보다도 과학 1등급을 받는 애들의 숫자가 훨씬 더 적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두 갈식으로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는 실제적으로 쉽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애들이 접근이 조금 쉬웠던 반면에 과학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놓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더 어려워지는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조금만 더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일단 넣었습니다. 일단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 개편안에서 내신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단 개정으로 되면 1등급이 10%로 늘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과학을 많이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 과고나 영재고를 준비하는 애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니까 그 학생들이 과고나 영재고를 준비를 해서 과고나 영재고를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자사고로 일반고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정말로 애석하게도 그런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거의 과학은 1등급을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행까지는 내신이 9등급이었고 퍼센트 비율이 4% 정도까지가 1등급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이제 속된 말로 괴물이다, 고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애들이 1등급을 미리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 그러냐면 그 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영재고나 과고를 가기 위해서 과학을 엄청나게 많이 선행을 하고 심화 문제를 풀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아무래도 현재 내신으로 들어갔을 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등급은 대부분 그 학생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는 1등급이 10% 선까지 늘어났다라고 하면 내신도 노려볼만 한 등급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1등급도 무조건 노려볼만 하다. 그 다음에 설령 내가 2등급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1등급으로 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 1등급의 10% 비율은 저희 아이들한테는 조금 희망적인 등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밑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추가되는 상황이 내신 문제를 논술, 서술형을 조금 더 많이 넣으라 라는 식으로 공고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지금 배우는 단순 암기형 공부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형태 이런 수업으로 미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연습을 해야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통합과학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통합과학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합과학 안에는 물리학, 지구과학, 화학, 생명과학이 모두 다 융합돼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행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원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거의 대부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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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로 좀 나누어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 영역을 잘한다 라고 해서 등급이 좋게 나오거나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물리하고
화학이 어려워서 물리학하고 화학만 선행을 많이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을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점수가 더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고루고루 4개 영역이 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의 단원의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재의 단원을 보시면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이 모두 다 영역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고사 시험에서 1단원을 본다라고 하면 본인이 화학을 조금 잘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면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 영역 중에서 본인이 싫어하거나 조금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신에서 일정 부분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 2단원을 보시면 지구과학도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별의 진화, 어떻게 해서 별이 탄생했느냐에 대한 설명을 하면 지구과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 세상에 있는 원소들이 형성이 되었다. 그럼 이거는 화학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럼 이 원소들이 어떻게 모여서 물질을 형성하게 되느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전자기적인 힘에 의해서 묶이느냐, 그럼 물리학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지구를 형성하고 생명체를 형성했다. 그러면 다시 지구과학하고 생명체하고 모두 다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자신이 없고 하기 싫다 라고 한다면 그 단원 자체에서 완전히 점수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모두 골고루 다 잘해야 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흥미를 모두 가지고 전 과목에 대해서 모두 골고루 공부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다. 이게 통합과학이 일반 중등과학하고의 약간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과학의 변동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4개 단원으로 되어 있는 현행이 바뀌게 되면 6단원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단원이 1단원하고 6단원이 됩니다. 과학의 기초하고 과학과 미래사회는 새로 신설된 단원이고 일부 2단원하고 5단원 내에서도 새로 들어온 단원도 있고 빠진 내용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빠진 내용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해 하던 물리 쪽에 송전 파트, 그러니까 전력을 만든 다음에 어떤 식으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거는 옛날에 물리 2? 뭐 이런 부분에서 수능 심화 문제로 나왔던 부분이 사실은 개정되면서 물 1에도 없었고 물 2에도 없었는데 통합과학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공교롭게 그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였는지 살짝 빠졌고 이외에 이제 다른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부분은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되는 학생들이 이제 통합과학에 대해서 조금 미리 예습을 하고 싶다, 선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운 교재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재로도 중요한 과목은 조금 미리 예습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면 3단원에서 나오는 역학 파트 하고 4단원에서 나오는 화학 반응에 대한 파트는 미리부터 조금 좀 봐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넣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중등 학교 기출문제하고 고등 학교 기출문제를 보여드린 건데 왜 보여드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 고등학교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학교 과학의 70% 정도가 통합과학에 그대로 묻어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애들은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지 애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까지의 공부는 이게 이제 미래에 본인이 해야 될 어떤 중요한 과목이라는 인식이 약간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벼락치기로 바로 공부하고 바로 까먹고 이런 형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본 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런 내용이 고등학교 때 올라갔을 때 동일하게 나온다는 걸 본다면 중학교 때 미리 공부를 해두면, 많이 해두면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개정교육과정에서 통합과학의 내용 요소를 조금 분리해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어느 파트에 들어가는, 어느 영역에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혹시 첫 단원부터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조금이라도 흥미 있는 과목을 조금 픽업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단원별로 좀 확인하시고 연결성을 찾아서 미리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구분까지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근처에 있는 그 학교 기출문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수능 특강 문제. 그러니까 올해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문제인데 그림을 보시면 거의 동일한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천차만별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중학교에 나왔던 문제와 정말로 유사할 정도로 동일하게 나오는 문제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3학년이 풀어야 되는 수능형 문제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조금 쉽게 개념만 한번 살짝 봤다, 요 정도로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도움을 받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결론처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빌드업을 시작을 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 통합과학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물화생지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통합과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전공 선생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 각자 영역별로 해당하는 파트를 가르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한 분이 당신이 전공했던 부분하고 전공하지 않은 2개 과목 정도를 묶어서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단원부터 순차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 일단 발췌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시기별로 배우는 단원은 모두 다 달라집니다.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미리 선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에 실제로 들어가서 출제하시는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건데 그 포인트의 난이도도 단원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선생님께서 어느 전공을 하셨고 그분이 어느 부분을 설명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형까지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단순 암기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 사실 우리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어느 선생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부분에 대한 베이스를 모두 다 잡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과학의 이론을 성립하는 과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물체가 땅으로 떨어진다 라는 현상을 애들이 보고 왜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모든 물체가 다 떨어지고 있나? 그런데 나는 왜 안 떨어지지? 이런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여러 현상들을 출발로 해서 거기에서부터 개념을 갖게 되거든요.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거는 뭔가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고 그 잡아당기는 힘은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다. 그 힘을 중력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가고 중력이라는 힘 또는 어떤 힘이 생기면 가만히 있던 물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움직이던 물체가 멈출 수도 있고 힘을 많이 주느냐 조금 주느냐에 따라서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법칙화해서 이런 법칙들이 모여서 이론으로 정립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왜 드렸냐면 이런 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 이론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실제적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보고 듣고 만지고 말하고 쓰고 그런 수업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도 가능한 실험 수업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실험 수업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번 자주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님들께서 조금 좋은 컨텐츠가 있는 그런 실험 수업을 아이들한테 접할 수 있도록 조금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험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를 본인이 생각하고 정리해서 보고서를 써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사실은 그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맞는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백지복습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하얀색 백지에다 그냥 어느 정도까지 메꿔서 쓸 수 있는지. 근데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그러니까 생활화하고 연습화한다면 사실은 나중에 크게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결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어휘력이나 문해력이 갈수록 좋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중학교 이하의 학생들은 제가 경험에 의하면 갈수록 더 많이 심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휘력이나 문해력 같은 것들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고등학교 교과서를 펴고 그때 이 단어가 뭐야, 이 뜻이 뭐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다 해결해야지만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해결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준비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화부터 출발해서 국어, 독서의 비문학 지문, 영어 독해의 지문 이런 것들을 활용해도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은 두꺼운 책보다는 조금 얇은 지문부터 출발해야 흥미를 얻을 수 있고, 이 지문의 장점은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문 밑에 예를 들면 이 내용을 읽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알아야 될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어렵지 않은 지문을 선택해서 미리 훈련을 조금 시켜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일단 그 종로 아카데미 에듀올에서 준비되고 있는 하늘교육 교재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오랫도록 수업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너무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실은 시간이 조금 남는 상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까지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표지를 직접 사진을 찍었는데 그 Y 사이언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이름이 이온과 화학 결합이에요. 이 이온과 화학 결합이 제가 제 눈에 제일 많이 띈 게 이게 통합과학 2단원에서 엄청 중요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는 화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실 이 Y는 만화책으로 앞부분이 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출발해서 흥미를 갖고 공부를 하고 단어를 정리한다면 사실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이 내용을 얼마나 친근하고 쉽게 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사진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있는 실험입니다. 따뜻한 물이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와 얼음물이 들어있는 비닐 주머니 사이에 향을 하나 꽂아놓고 이 향 연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한 실험이죠. 이제 어머님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따뜻한 물 쪽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칸막이를 통과해서 옆으로 내려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얼음물 쪽으로 내려오면 실제로 향연기가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실제로 이게 엄청 중요하게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오고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기본 이론인데 요 실험이 사실은 옆에 실험과학책을 보면은 이거는 사실 좀 초등학교 저학년용 교재에서 뽑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동일한 실험 방법으로 실제들이 애들이 1단계부터 출발해서 7단계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실험 도구가 같이 나가는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음에 대한 답변도 해보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정리를 해본다면 훨씬 나중에 어떤 개념을 정립하고 흥미를 갖고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자기 머리에 남아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업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베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마음, 제가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가 어머님들한테 대단히 많은 숙제를 드린 것 같아요. 바쁘시고 힘드실 텐데 오늘부터 실험과학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책도 읽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두 다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너무 늦습니다. 오늘 설명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과학을 어려워하나요? 과학의 흥미와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늘교육 실험과학 C사이언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험과학 C사이언스는 단순 이론 위주의 과학 교재가 아닙니다. 매주 다른 영역, 새로운 주제로 초등학교 전 실험을 포함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영역의 고급 실험 활동을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춰 1대1로 개인 지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재는 기본적인 과학 개념부터 연계 심화 내용까지 9단계로 구성되어 지루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고 주제마다 개인 실험 과학 교구가 제공됩니다. 개인 과학 교구를 직접 만져보며 실험하고 학습할 수 있어 학교나 학원 수업보다 높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과학 원리의 완벽한 이해가 가능하겠죠. 실험한 결과를 탐구 보고서로 작성하면 실험 설계 문항에 대한 해결력 또한 길러지게 됩니다. 최근 과학 과목 트렌드인 실험 과정 위주의 학습과 평가 방식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네요. 영재교육원 영재학교 진학은 하늘교육 실험과학 영재학습부터 시작하십시오. 저 강성태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지점의 과학교사 민경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C사이언스 유아부터 중등까지 진행되는 실험을 어머님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C사이언스 실험과학은요, 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실험과학으로 진행을 되고요. 중등, 고등부는 이론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초등학생 아이들 C사이언스 교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실험과학은요, 열받은 금속입니다. 열은 무엇일까요? 열은 뜨겁고 차가운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물질마다 열이 받는 정도가 다른데요. 오늘은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재는 생각 톡톡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험 들어가기 전에 일상생활에서 고체에서의 열 이동을 경험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컵라면을 먹을 때 쇠 젓가락으로 먹니 아니면 금속 젓가락으로 쇠 젓가락으로 먹니 나무 젓가락으로 먹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나무 젓가락으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 왜 나무 젓가락으로 먹을까? 라고 아이들하고 생각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래서 오늘 실험은 고체에서의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아이들에게 실험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고요. 열에 의해서 고체의 부피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이해시킵니다. 고체의 종류에 따라서 열의 이동 빠르기가 다르다는 것도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다양한 고체의 열 이동을 실험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 탐구 활동에서 저희가 준비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준비물은
어렵게 준비되는 준비물이 아니라 시중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깝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준비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탐구 목표였던 고체에서의 열 이동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첫 번째, 가장 빨리 녹는 촛농입니다. 네, 은박지에다가 촛농을 떨어뜨린 후 열이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아이들과 실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고체에서의 열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전도라는 현상을 이해시켜 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고체에서의 부피는 가만히 있지 않고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번째 실험입니다. 금속의 가운데 가열을 한 후 시간의 경과를 통해서 알루미늄 금속의 길이가 변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세 번째 실험은 고체에서의 열이동이 물질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고체에서의 열이동은 금속과 비금속에서 열의 빠르기가 다르게 전달됩니다. 세 가지 물질을 준비해 봤는데요. 쇠젓가락, 플라스틱, 나무젓가락에 촛농을 떨어뜨린 후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가장 촛농이 먼저 떨어지는 금속 물질을 찾게 하는 실험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고체 물질마다 열의 이동 빠르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과정입니다. 탐구력 다지기 코드는 오늘 실험했던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론으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의 열의 이동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이동하는 전도 현상이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이론을 통해서 접근시켜 주고요. 고체에서의 열 이동이 일어날 때는 부피가 팽창하면서 늘어난다라는 사실, 즉 열팽창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같은 고체라 할지라도 금속과 비금속 물질 중에서 금속 물질이 열의 빠르기가 더 빨리 전달되는 것도 아이들에게 알려주지요. 따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체에서의 열이동 관계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도구로서 냄비가 있습니다. 냄비 바닥은 열이 잘 전달되는 금속으로, 손잡이와 뚜껑의 손잡이는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비금속 물질로 사용을 해서 안전하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도록 하지요. 이론 수업이 다 아이들하고 정리가 되면은 탐구 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탐구 주제와 가설 설정에 따른 탐구 실험, 그거에 따른 결론을 통해서 아이들이 오늘 실험한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는 과정을 밟게 합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력 평가는 영재교육원 기출문항과 유사한 실험평가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영재교육원과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데요. 면접과 지필고사를 볼 때 저희 사이언스 교재의 문제 해결력 평가는 굉장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고체에서의 열 이동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양한 실험의 예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이 더 발전적으로 사고력 있는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쇠 막대에서 열 이동은 한 방향이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설명하고요. 앞전에 설명했던 것과 같이 냄비는 왜 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설명을 진행합니다. 또 각각의 고체 물질도 열의 이동 빠르기가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금속과 비금속의 물질의 열의 빠르기도 아이들이 문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교과 더하기는 학교 교과서 교과 내용을 수록을 해서 과학 교과 내용을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혹시 수행평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단원평가를 볼 때 교과 과정과 연계해서 과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이야기는 고체에서의 열 이동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형상 기억 학금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신기한 내용이긴 한데요.
금속이 열을 받으면 부피가 팽창했다가 그 열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형상 기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안경을 많이 쓰는데요. 안경에 안경테가 바로 형상 기억 합금 원리로 만들어진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의 속옷 부분, 보정해주는 속옷 부분에도 형상 기억 합금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체에서의 열 이동 방법을 응용했던 내용이기도 하지요. 저희 선생님들은 과학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고체에서의 열 이동을 아이들에게 실험을 통해서 아니면 이론을 통해서 아니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했다면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교재 앞면에 오늘 수업한 내용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서 아이들이 교재를 보면서도 마무리하고 학습 기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쓰기가 서툴거나 아니면 글쓰기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스케치북을 이용하거나 그림을 이용해서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정리해 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수업한 내용을 사진으로 모아보았습니다. 액체층 쌓기를 했던 친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란 착륙선 만들기, 높은 곳에서 떨어졌을 때 계란이 깨지지 않는 달걀 착륙선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액체마다 밀도가 서로 다름을 이용해서요, 바다에서 둥둥 떠다니는 배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누가 크게 부나 터지지 않는 비눗방울 놀이도 한번 해봤고요. 전기톱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열의 이동이 다르다라는 걸 이용해서 스티로폼을 저렇게 잘라서 퍼즐 만들기도 해봤고요. 또 연소 반응 통하죠. 탈물질이 있어야 물질이 탄다라는 연소 반응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어려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저희 C사이언스 실험과학은 아이들한테 매우 유익하고 행복한 교재라고 저는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 개편에 따라서 통합과학으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현행 선택 과목이었던 물리,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모든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 그 시기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학이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쉽고 재밌고 실험과학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고 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그 어려운 용어로 인한 어려움은 해결하고 해소된다고 봅니다.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재밌는 실험과학을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경험시켜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과학이 어렵다, 하기 힘들다, 내 과목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즐겁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은 정말 유익한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들 수 있도록 저희 C사이언스를 많이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